안녕하십니까. 이사대양 양성입니다. 오늘 1월 24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3시 5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죠. 오늘도 또 종합지수가 무려 40포인트 넘게 또 급락을 하면서 종합지수 2800 심리적 지지선입니다. 이것마저도 내주고 말았죠.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에는 종합지수 2500포인트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종합지수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가운데에 있는 선이 2800입니다. 그것이 깨진 상태로 간다면 그 밑단에 있는 수평선 종합지수 2500인데요. 그 정도까지 내려갈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건데, 만약 실제로 그렇게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이라도 제반 종목들에 대하여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어찌됐든 오늘 이렇게 속절없이 밀리는 우리 증시를 놓고 봤을 때 그간에 답답하고 또 넘어서 짜증나고 또 그러면서 한편 겁도 나고 불안하고 했던 그것을 넘어서 오늘 시장은 좀 화가 나기도 하죠. 사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안 좋았다고 치지만, 하지만 오늘 우리 증시에 나스닥 영향을 줬던 나스닥 선물은 플러스, 그것도 제법 탄력적인 플러스였고요. 또 일본 증시, 중국 증시는 멀쩡했습니다. 자, 우리 증시만 유독 많이 빠졌다는 거죠. 물론 FOMC를 목전에 두고 있고, 또 우리 증시만의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 LG ES의 상장의 수급과 관련된 변수로 작동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 치더라도 너무 심하다는 거죠. 이런 것을 통틀어 봐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전반적으로 고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뭐 종목을 이리저리 탐구할 필요가 없죠. 시장 전체를 보면서 현재 상황을 맞이한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일단 시장을 점검해 나가면서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비벼볼 수 있는 긍정적인 언덕 같은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빠르면 내일 당장이라도, 늦어도 이번 주말에 우리 증시가 탄력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바닥권이 만들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 종목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시장 전략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랬을 때 또 신규로 매수한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에 대한 윤곽도 잡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인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전략은 당연히 복지부동 뚝심 전략이죠.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자, 그런 점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과거 10년간 2012년부터 금년 2022년까지 10년간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와 비교를 해봤을 때 성적은 어떻느냐 하는 건데, 현재 결론은 낙제점입니다. 일본 증시, 미국 증시는 뿐만이 아니고 가까운 일본 증시, 유럽 증시에도 훨씬 못 미치는 상승을 했다는 거죠. 왜 그런지, 그리고 차기 정부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느 정도 합류할 수 있는 그런 흐름에 나올 수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소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힘을 갖고서 여태까지 그래봤듯이 자신 있게 계속 밀고 나갈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오늘은 시장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7777%, 장중에 1.9 이상 올라가기도 하면서 장중 변동성이 크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즉 미국 증시가 지난 주말에 급락했다고 해서 그날 크게 요동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불안정하지만 나름대로 숨을 고르는 그런 모습으로 비교적 걱정했던 것보다 미국 채권 시장은 안정적이었다는 것이고요. 달러 인덱스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오늘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1196원 정도로서
오늘 증시 분위기에 대비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었죠. 역시 환율만 봐도 큰 문제는 아닌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주변 증시 보도록 하죠. 나스닥 선물이 무려 127%나 떴고요. 일본 증시가 0.24% 내려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중국 증시도 강보합 정도로 마감이 됐고 말이죠. 자, 우리 증시만 유독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억울하고 짜증나고 화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리고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 일단 자막을 지워놓고 테이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다고 치지만 개장 초 중반까지만 매도를 했고요. 물론 규모가 작지는 않습니다. 4,150억. 그렇다 치더라도 외국인들은 1월 23일까지 오늘까지 있죠. 그들은 누적 매수 규모는 1조 6천억 정도나 됩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중에 절반은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순매수 기조입니다. 따라서 최근 3일 동안만 단기적으로 매도를 했다는 건데 아마도 FOMC 변수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네들이 현재 단기 트레이딩을 했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추세적으로 매매를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단기로 매매했다는 것에서는 크게 우리가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가 눈치 보는 금융투자는 오늘 7,800억 원이나 순매수를 했다는 건데 아마도 그들은 내일 정도에 아직 FOMC 결과가 안 나오기도 전인데 어쨌든 내일 정도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롱 포지션 지수가 올라가는 쪽에 베팅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들의 현재 감각이 오히려 단기적인 판단에 있어서 상당히 유효한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맞을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오늘 낙폭은 좀 지나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베이시스를 잠깐 보도록 하죠. 오늘 끝에 가서 막판 단일가에 크게 밀려서 그렇지 장중 평균 베이시스는 미약하나마 그래도 플러스 즉 콘텐고 상태를 만들어 놨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장중내는 약세장인 가운데에서도 선분 시장의 베이시스는 그렇게 흉흉하지 않았고 오히려 플러스로 반전돼서 지금 현재 상태가 극단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 측면 등을 봤을 때 오늘 낙폭은 지나친 감이 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증시에 현재 가장 강력한 발목을 붙잡고 있는 두 가지 악재, 하나는 FOMC, 또 하나는 LGES 1월 27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상장이 이번 주 수요일 날이 되겠네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상장이 목요일 날이 되겠네요. 상장이 되죠. 해서 목요일 날이라고 한다면 또 때맞춰 FOMC가 끝나서 우리 증시에 반영되는 그날이기도 하네요. 두 가지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됨에 따라서 늦어도 그날은 탄력적인 반등을 할 소지가 상당히 크거나 그것을 기대한 선취 매수가 먼저 들어오면서 내일 당장 반등이 나오거나 이런 식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일단 여기까지. 자, 그리고 다시 자막을 올려놓고요.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유독 약세인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LGE 상장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FOMC 긴축 우려, 지금 긴축의 강도, 그 다음에 이 금리를 인상하는 그 타이밍, 빠르면 1월 달에 한다는 얘기까지 있죠. 그리고 횟수 이런 거에다가 QT라고 하는 거죠. 현재 퀀터터티브 타이트닝, 즉 양적 긴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담, 전반적인 긴축 모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강력한 긴축 모드가 이제 부담이 된다는 건데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증시가 벌써 몇 개월째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앞에서 수급을 볼 때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외국인들의 선물에 준동이 있었습니다. 내려가는 쪽 쇼플레이를 했다는 거죠. 내려가는 쪽으로 쇼플레이를 해서 우리 증시가 낙폭이 장중에 과장된 측면이 있다. 증폭되고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국한된 그런 악재는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악재라든 원자재 급등이나 중국 리스크나 이건 다 다른
그 증시에도 공이 작용되는 악재인데 우리나라만 유독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LG ES나 또는 외국인들의 우리 시장 내에서의 이 쇼트 플레이가 장중의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은 금방 풀린다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랬을 때 우리의 전략은 상황 분위기는 안 좋다 하더라도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태까지 참았으면 그 참은 것이 아까워서라도 지금은 무조건 인내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량주, 특히 우리 종목들 삼성전자 등의 우량주 중심으로 돼 있는 이 마당에서는 더욱더 복지부동의 뚝심을 살려야 된다 하는 거고요.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약간은 요령은 필요하죠. 만약에 매수를 한다. 탄력적으로 지수가 올라가는 상황에 됐을 때는 무조건 낙폭과대주 2차전지 내지 신기술주 거기는 윈메이드, 다날 또 제가 말씀드린 DOU 같은 종목도 포함이 되는 거고 2차전지는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SKC 또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들이 다 해당이 된다. 낙폭과대 종목들 위주로 보면 된다는 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그리고 뭐 그런 거 저런 거 뭐 너무 세세하게 따질 필요가 없는 입장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보는 그러한 입장이면 당연히 이 반도체 초점을 좀 맞춰줘야 된다는 건데 반도체라고 한다면 1+3 그 1은 삼성전자고요. 3은 스몰캡 종목으로서 작은 종목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들 종목은 상대적으로 오늘 낙폭이 그게 크지 않네요. 이럴 때 지수가 탄력적으로 반등 나올 때 이들 종목의 매수 선순위는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추세적으로 유리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이라도 장세와 관계없이 매수할 또는 현재 갖고 계신 분은 계속 갖고 있을 종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건데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PSK 그리고 또 한 종목이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는 플러스가 나왔네요. 한미반도체. 이 한미반도체는 너무 아까워서 1+2 갖고는 다소 부족,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그래도 한미반도체가 너무 아까워서 집어넣은 그런 종목이죠. 이 세 종목에 대한 판단은 그 전에 방송한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뭐 시장이 그러니까 뭐 길게 설명할 내용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거 보면 참 우리 시장이 참 답답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비교 기간을 이렇게 보도록 하죠. 현재 2012년 1월달, 2012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 금년이죠. 1월까지 정확히 10년간입니다. 이 10년간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지수 상승률을 보게 되면 여기 잠깐 자막 올려놔야 되겠죠. 상승률을 보게 되면 미국 다우지수가 그 기간 동안 10년 동안에 정확하게 181%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3배 상승을 했다는 거죠. 즉 다우지수가 12,221에서 34,265까지 거의 3배 이상 상승을 했고 그 상승률이 181.4%나 됩니다. 나스닥 지수는 418% 5배 상승을 했다는 거죠. 밑에 보면 2,657에서 13,768까지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5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가 221% 올라갔고요. 독일의 닥스 지수가 164% 올라간 반면 한국의 코스피가 얼마 올라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51.3%박 그 10년간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1831포인트에서 2787포인트까지 오늘 종합지수 그 정도죠. 2890포인트까지 뭐 그래봐야 어쨌든 간에 5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밖에 올라가질 못했습니다. 미국 다우지수에 비해 3분의 1이며 일본 증시 상승률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독일 정도, 유럽 정도로까지 올라갔다면 우리 종합지수가 당장 거의 5천 정도 돼도 되는 그런 정도인데 우리 현재 3천도 지키지 못해 2,800 아래로까지 떨어진 그런 형국을 맞이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펀더멘탈 상으로 봤을 때 우리 증시, 우리나라 경제에 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같은 기간 GDP를 비교를 해보면
2011년도, 2012년도 증시의 바탕이 되는 2011년도 우리나라 GDP 수준과 그 금년 증시, 현재 증시를 바탕이 되는 작년도 우리나라 GDP를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그 사이 10년간 미국의 GDP 성장률은 45.8%, 달러로 따졌을 때 12조 5천억 달러 수준에서 22조 7천억 달러 수준으로 45.8%가 상승을 했고요. 우리나라가 1조 2,500억 달러 정도 수준에서 1조 8,100억 달러 수준으로 44.1%, 거의 비등하죠. 사실은 이거보다 더 됩니다. 그 환율 문제, 달러 그동안 강해지고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서, 그래서 달러로 표시되는 GDP로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 조금 더 올라가고 한국이 조금 내려가고 했는데, 만약에 환율 고르지 않았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나라의 GDP 상승률은 거의 65%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환율 때문이라도, 환율이 작용됐다 치더라도 미국의 GDP 상승률이나 우리의 GDP 상승률이 큰 차이가 없죠. 미국이 그 정도 GDP 상승을 했고, 또 각계 기업들의 실적도 그에 비례해서 아마 좋아졌을 거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기타 등등 업체들의 실적도 나름 좋아졌거든요. 포스코나 10년 전에 비해서 월등하게 발전이 돼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 GDP 측면에서 봤을 때, 각각 주요 기업들의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우리 증시가 미국 못지않게 상당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주가는 미국에 비해서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평가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일본 같은 경우에 GDP가 그 같은 기간 동안에 12점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엔화가 약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 실제로는 살짝 플러스가 나왔을 것이고, 플러스 한 5% 정도,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한 5% 정도 실질적으로 성장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조한 GDP 성장 및 각계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일본 증시조차도 무려 221%라고 한다면 3배 이상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올라갔는데 우리 증시는 유독 그렇게 저조한 상승률을 보였다는 거죠. 왜 그런지 이거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이것과 관련돼서 이번 대선 주자들이 3%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각계 그들의 시각을 피력한 바 있었습니다만은, 그것 갖고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게 전부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를 집약하고 제가 또 정리해 놓은 것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산업 구조가 미국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 인정됩니다. 그리고 각종 규제 및 노조 문제 등 기업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죠. 이 부분은 그 전에 비해서 더 나빠진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 부분도 인정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시장은 시장 투명성 문제가 있고요. 그와 또 연관도 투자 풍토가 또 그렇게 썩 바람직한 정도 수준의 풍토까지는 아니죠. 여전히 작전주나 또 지금 불공정 시세 뭐 이런 것 등이 횡행을 하는 측면도 분명히 좀 있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10년간에 카카오 등의 수많은 기업체들이 상장이 됐습니다. 상장하면 공급이 증가가 되죠. 그래서 유동성은 제한되는데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은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락 압박을 받게 된다는 거, 이런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 유럽, 또 일본 증시와 우리 증시를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게끔 한 배경이 된다는 건데요. 유동성 공급입니다. 아시겠지만 2011년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은 각계 거의 무제한입니다. 양쪽 완화 QE라고 하는 퀀터티티브 이징이죠. 이징. 양쪽 완화를 단행을 했죠. 여전히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상태이고, 다만 미국이 약간 긴축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긴축하는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죠.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풀렸으니 그에 해당되는 시장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유동성 공급은 하긴 했지만 재무부 차원에서 현재 공급을 했을 뿐이지 발권용을 동원해서 유동성 공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양적 완화를 안 했죠.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 및
또 현재 그것에 의해서 표상되는 증시의 건전성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있는데, 하지만 시대적인 흐름에 좀 낙후된 측면도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서 가만히 보면 산업 구조라든가 1번, 2번, 3번이죠. 규제 노동 문제 약간 나빠진 것도 있지만, 그리고 시장 투명성의 투자 풍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10년 전과 비교해 봐서 지금이 더 나빠진 것은 아니잖아요. 조금이라도 나아졌겠죠. 조금이라도.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증시가 10년간 못 올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 제한 문제는 약간 좀 있긴 있는데, 이것도 약간 다른 관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는 아닐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문제는 일단 그 정도로 보시고, 또 한 가지 구조적인 문제 등이 있습니다. 국내 펀드 시장이 완전히 와해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20년 전에 100조 시장이었던 것이 지금 50조도 안 되는 시장을 오히려 또 증가를 해야 되는 판인데 증가되기는커녕 오히려 쪼그라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 투자 환경, 이거는 6원 3%대 3% TV에서 현재 각계 두 양대 후보가 얘기했던 MSCI,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까지도 EM 시장, 이머징 마켓 시장에 편료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위기 때마다 외국인 자금이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대상이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 더군다나 최근에 그 EM 시장에 막대한 중국 증시 비중이 늘어나면서 우리 증시의 상대적인 비중이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대적인 비중이 아니라 절대적인 비중입니다. 절대적인 비중이 낮아지는 그런 경우까지 당해서 더욱더 이 부분 쪼들리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차기 정부에서 그걸 바꾼다고 하죠. 어쨌든 이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국내 가계자산 구성이 너무 극단적으로 부동산에 쏠려 있었다는, 거의 90% 이상 한 가계 자산의 거의 90,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쏠려 있는, 극단적으로 불균형되어 있었다 하는 건데, 이 중에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해 나가는 초입 단계에 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시장이, 우리나라가 마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놓고서 현재 금융시장에 뭡니까 돈을 자유자재로 뽑아낼 수 있는 기기라고 하죠. 뭐 그런 기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 개방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동성 리스크가 좀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든다는 건데, 이 중에 중요한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MSCI 이머징 마켓에 편류된 거, 아마 차기 정부에서는 이게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물론 시간이 좀 걸리는데 아마 그것을 해소할 의지가 있다는 것만 표명이 되더라도 그와 관련된 선취 매수성,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거나 국내 기관들의 매수가 강해질 수 있거나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내 가계자산 구성은 최근 2년간 동학개미들, 일반 개인들이죠, 무려 외국 증시까지 포함해서 160조, 국내 주식만 따진다면 135조 정도를 초대 규모로 순매수했습니다. 과거에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물론 이례적인 신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조적인 변화로 봐야 되고, 그것은 한 가계 구성이 점진적으로 변하는 초입 단계에 와 있다 하는 건데, 그것은 부동산 위주로 되어 있는 가계자산 구성이 하나씩 둘씩 조금씩 금융자산 위주로 현재 약간씩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아직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럴 기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보면 매우 긍정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MSCI 문제도 해소될 것이고, 가계 구성 문제도 될 것이고요. 남아있는 문제는 펀드 시장에서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개방에 따른 변동성 리스크는 외국인들의 문화가 개방되고 선진국 시장 편류가 되면 시장 안정성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준동이 아무리 거세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부분은 자동적으로 해소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결론은 이렇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형편없이 저평가되어 있는 많은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그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 단계,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이죠, 그런 단계이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역차별된 그 공백을 메꿔나가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이 나온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걸릴 겁니다. 따라서 현재 대통령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종합지수 5천 정도를 얘기하던데요. 종합지수 5천 정도가 아니죠. 현재 미국식 규정으로 간다. 미국식으로 어느 정도 풀려나간다 라고 했을 때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5천 정도가 아닌 6천, 7천 심지어 만으로 갈 수 있는 그 초입의 단계, 오랜 진통 끝에 그 초입의 단계에 현재 물꼬를 트고 있는 그 와중에 우리가 현재 진통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막연한 거대 담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크게 보면 이런 흐름의 배경에 대해서 장기 투자에 배심을 우리가 키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배경을 알지 못하면 그 배심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고 피부에 와닿지 않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크게 보시고 현재 담아두시고 계속 대입해 나가면 검증해 나가면서 증시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계속 유지해 주시면 장기 정석 투자죠. 유지해 주시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